평석동의 해질녘은 낭만적인 보라색이나 눈부신 주황색이 아니었다. 그것은 암울한 낯빛을 띠고 있었는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쇳가루와 수십 년간 쌓인 피로가 뒤섞여 만들어진 색이었다. 외딴 변두리에 고립되어 웅크리고 있는 평석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다. 사회의 나머지 부분이 버린 것들로 세워진 왕국. 이곳의 공기는 산화된 금속의 톡 쏘는 냄새, 타는 듯한 기름 냄새, 그리고 노동의 시큼한 땀 냄새가 뒤엉켜 곤궁함이라는 지울 수 없는 향기를 만들어내며 끈적거렸다. 유일한 비포장도로 양편에는 기형적인 건물처럼 거대한 고철더미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것들은 성벽이자 권력의 상징이었고 삶의 터전이자 이 땅의 수많은 비밀을 품은 무덤이기도 했다. 먼지를 씻어내기엔 부족하고 오히려 엉겨붙게만 만드는 하루의 마지막 먼지비 아래 평석동 전체는 소름 끼치는 정적에 잠겼다. 이 고철 제국의 정점에는 김태식의 가족이 군림하고 있었다. 그의 태식 고물상은 가장 크고 위세가 당당했으며 수 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부지에 걸쳐 주변의 작은 집들의 마당과 텃밭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60대가량의 다부진 체격과 비바람에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김태식은 평석동의 왕관 없는 왕이었다. 그는 과묵했고 그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처럼 짧고 건조했지만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담고 있었다. 동네의 모든 매매 계약과 사업은 그의 손을 거치거나 적어도 그의 암묵적인 고갯짓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남편의 투박하고 거친 외모와는 대조적으로 최미숙 여사가 있었다. 5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젊은 시절의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호수 같았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침묵에 늘 잠겨 있었다. 그녀는 녹슨 쇳더미들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2층짜리 저택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그 고요한 공간 속에서 아득한 과거의 추억에 맴도는 듯했다. 이 권력 가문의 잿빛 그림 속 유일하게 밝고 생동감 있는 조각은 딸 김서연과 그녀의 남편 강민준이었다. 30세의 서연은 아름다웠고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단단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고물상 전체의 장부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32살 남편 강민주는 또 다른 존재였다. 그는 평석동 토박이가 아니었고 김태식 밑에서 일하다가 사장의 딸과 인연을 맺었다. 민주는 부드러운 머릿결과 깊은 눈매를 가진 낭만적인 선비 같은 외모를 지녔다. 먼지투성이 노동의 땅에는 거의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움이었다. 외부인의 눈에 비친 젊은 부부의 삶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들은 따로 집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그 가족의 수면 아래에 있는 파문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특히 최미숙 여사의 눈빛에서 그러했다. 사위를 볼 때마다 그녀의 침울한 눈빛이 기이한 빛을 발했다. 그것은 장모가 사위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복잡했다. 애정과 흠모가 있었지만 그 속에는 소름 끼치도록 집요한 고통과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종종 무의식적으로 민준을 다른 이름, 준호라는 이름으로 부르다가는 화들짝 놀라며 당황스럽게 사과하곤 했다. 그 눈빛과 해답 없는 그녀의 침묵은 행복해 보이는 그 가족의 지붕 위에 드리워진 먹구름이 되어 언젠가 폭풍으로 쏟아져 내릴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에 먼지비는 그쳤고 축축하고 싸늘한 공기만이 남았다. 태식 고물상의 새 하역장에 전갈이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한 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부지런히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철수라는 이름의 크레인 기사는 수십 톤의 쇳덩어리를 능숙하게 조종하며 낡은 공장에서 막 실어온 고철더미를 들어올려 거대한 쇠산 중 하나로 옮기고 있었다. 쿵! 쇳덩이가 내려지면서 동네 한 구석을 뒤흔드는 천지를 울리는 소리가 났다. 평석동에서는 지겹도록 익숙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아, 사람이 죽었어요.
공포에 질려 찢어지는 비명이 금속 냄새로 가득한 공간을 갈랐다. 크레인 기사 철수가 가장 먼저 들었다. 그는 시동을 끄고 조종석에서 뛰어내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비명은 화물을 검사하고 분류하는 임무를 맡은 민호라는 젊은 인부에게서 나왔다. 민호는 방금 내려놓은 고철더미 가장자리에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어 떨리는 손가락으로 뒤엉킨 쇳덩이 속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뒤틀린 양철판과 녹슨 H빔 사이의 틈으로 사람의 팔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다. 거친 금속의 풍경 속에서 섬뜩할 정도로 돋보이는 하얗고 부드러운 팔이었다. 손목에는 익숙한 비취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이 평석동 전체에서 그 팔찌를 차는 사람은 단 한 명, 김서연뿐이었다. 비명을 듣고 다른 인부 몇 명이 달려왔다. 그들이 그것이 누구인지 알아차렸을 때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고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움직임 없고 생기 없는 그 팔은 감당하기 힘든 광경이었다. 그것은 사장의 딸, 이 고물상의 두 번째 권력자의 것이었다. 혼란이 빠르게 번졌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허둥지둥 파낼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수십 톤의 쇳덩이는 움직일 수 없는 성벽이었다. 더 똑똑한 누군가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저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초기 현장은 끔찍한 산업재해 이상의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였다.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안전과 위험의 경계가 낡은 케이블처럼 아슬아슬한 이곳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서연이 어떤 이유에선지 전갈이 작업 중인 바로 그 시간에 하역구역에 들어갔을 것이다. 한순간의 부주의, 운명적인 우연의 일치. 하지만 명백한 사고라는 껍질 아래 진실은 어떤 녹슨 쇳덩이보다도 차갑고 잔혹하게 잠들어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보는 끔찍한 속도로 전깃줄처럼 퍼져나갔다. 강민준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창고에서 막 나오다가 비명을 듣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내의 팔이 고철더미에서 삐져나온 것을 보았을 때 낭만적으로 보이던 그 남자는 미친 듯이 변했다. 서연아! 서연아! 그는 절규했다. 그의 외침은 더 이상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명상을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쇠산을 향해 돌진해 맨손으로 날카로운 금속 조각들을 파내렸고 살갗이 찢어져 피가 흐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인부들이 힘을 합쳐야 겨우 그를 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는 발버둥치며 몸부림쳤고 붉게 충혈된 눈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고통은 너무나도 진실되고 격렬해서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다. 최미숙 여사와 김태식 사장이 바로 뒤따라왔다. 끔찍한 광경을 보자마자 이미 침울했던 여인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희미한 비명을 지르며 먼지투성이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 그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오직 김태식만이 달랐다. 평석동의 왕은 자신의 가족에게 닥친 비극 앞에서 굳건히 서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것은 화강암으로 깎아낸 듯 단단하고 차가웠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딸의 목숨을 앗아간 쇳더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눈물 한 방울도 흐느낌 한 번도 없이 그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평소처럼 건조하고 명령조의 목소리로 말했다. 구조대 불러, 경찰도 모두 뒤로 물러서 아무도 현장에 손대지 마. 김태식의 무서울 정도의 침착함은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혼란 속에 부어진 한 바가지의 찬물처럼 사람들을 점차 진정시켰다. 그는 이리저리 감러다니며 인부들에게 줄을 치고 구역을 봉쇄하라고 지시하며 강철 같은 의지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었다. 마치 하나뿐인 딸을 잃은 순간에도 질서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최우선 과제인 듯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비통한 분위기를 갈랐다. 형사과 소속의 경찰차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 뒤를 구조대와 구급차가 따랐다. 강력계 팀장인 박진한 경감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마른 체형에 깊은 눈매가 사색적인 빛을 발하는 고뇌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안경을 쓴 영리해 보이는 젊은 이지훈 경위가 있었다.
박경감은 전체 상황을 훑어보았다. 민주는 가족들의 보축을 받으며 여전히 간헐적으로 흐느끼고 있었다. 김대식은 팔짱을 낀 채 변함없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인부들과 이웃들은 웅성거리며 수군거렸고 모든 것이 비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상황 보고해. 박경감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지역 경찰관이 달려와 일어난 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했다. 비극적인 산업재해이며 피해자는 고물상 주인의 딸이라는 것이었다. 그곳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초동수사에 나선 경찰관들까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20년 이상 범죄와 비극을 마주해온 박경감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쇳거미를 바라보다가 김태식의 돌같은 얼굴을 보았다. 노련한 수사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평석동의 비극은 단순한 운명의 장난이 아닐 수도 있었다. 전문 장비를 갖춘 구조대가 1시간 넘게 힘겹게 작업한 끝에야 수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들을 옮겨 온전치 못한 피해자의 시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비참한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차마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채 웅크린 자세로 있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박경감의 팀은 현장이 정리되자마자 작업을 시작했다. 공간은 노란색 테이프로 둘러쳐졌고 임무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멀리 물러나라는 요청을 받았다. 흰색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여러 각도에서 현장 전체를 촬영하고 측정하며 약도를 그렸다. 이지공 경위는 태블릿 PC를 손에 들고 시신의 위치, 주변 쇳덩이들의 분포, 그리고 전갈 크레인의 상태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언뜻 보기에는 사고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듯했다. 팀장님, 보고입니다. 한 과학수사 요원이 말했다. 예비 조사 결과 크레인의 유압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오일 누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기사가 화물을 내릴 때 브레이크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평소보다 더 큰 가속도로 화물이 갑자기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현장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크레인 기사 철수의 진술을 들었다. 흉터투성이 남자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말을 더듬었지만 진술은 명확했다. 저는 아래에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긴 금지구역이에요. 서연 씨는 평소에 절대 이리로 들어오지 않아요. 화물을 내릴 때 뭔가 쿵 하는 가벼운 소리가 나고 크레인이 평소와 다르게 흔들리더니 짐이 평소보다 빨리 떨어졌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다른 인부들의 진술도 완전히 일치했다. 그들 모두 서연이 위험구역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그들 또한 쇳덩이가 내려질 때 평소와 다른 큰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모든 세부 사항들이 완벽한 사고의 그림을 맞춰가는 듯했다.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 피해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금지구역에 들어갔다. 동시에 이미 낡은 크레인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했다. 두 요소의 운명적인 결합이 비극을 낳았다. 비통한 분위기가 동네 전체를 뒤덮었다. 모두가 불행한 젊은 여인을 안타까워하고 남편과 아버지의 슬픔에 가슴 아파했다. 사건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종결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경감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고 그의 깊은 눈은 의료진이 시신을 특수 가방에 넣는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일련의 사건들에는 뭔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합리적인 구석이 있었다. 그리고 경험상 그는 범죄는 때때로 반박할 수 없는 합리성이라는 껍질 아래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경위, 부검센터로 보내기 전에 감식팀과 함께 시신을 한 번 더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주의 깊게 봐. 그것은 절차에 따른 명령이었지만 노련한 팀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예비 감식 절차를 위해 임시로 세워진 텐트 안에서 이지훈 경위는 박경감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법의학 감정관과 함께 피해자의 몸 전체를 다시 확인했다. 몸의 대부분은 금속의 충격과 압력으로 인한 끔찍한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다.
으스러진 상처, 골절, 깊고 넓게 베인 상처들. 바로 이 끔찍한 손상들이 전문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예리한 눈과 트레이드마크가 된 신중함을 지닌 이 경위는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피해자의 몸을 1cm씩 샅샅이 살폈고 마침내 그의 시선은 서연의 양쪽 손목에 멈췄다. 온몸에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상처들과는 대조적으로 양쪽 손목에는 매우 특이한 흔적이 있었다. 그것은 양쪽에 거의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희미한 띠 모양의 미세한 멍자국이었다. 충격으로 생긴 크고 불규칙한 멍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하고 집중적이며 의도적인 압력의 흔적이었다. 이것 좀 보시죠. 이 경위가 감정관을 작게 불렀다. 두 사람은 몸을 숙여 특수 손전등으로 비춰보았다. 강한 빛 아래에서 멍자국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손가락 모양이었다. 거대한 손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엄청난 힘으로 꽉 움켜쥐었던 흔적. 이상하군요. 경험 많은 법의학 감정관도 미간을 찌푸렸다. 이 멍들은 쇳덩이로 생긴 것일 수 없습니다. 금속과의 충돌은 으스러지거나 긁힌 상처를 남기지 이런 압박 흔적을 남기진 않아요. 이 경위는 숨을 참았다. 등골을 따라 전기가 흘렀다. 이 멍들은 사고라는 맥락에서는 완전히 비논리적이었다. 그것은 몸싸움, 제압의 흔적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쇳덩이에 깔리기 전에 피해자가 다른 위협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는 침묵의 증거였다. 인간으로부터 온 위협. 그는 즉시 여러 각도에서 멍자국의 클로즈업 사진을 찍고 신중하게 메모했다. 수많은 끔찍한 상처들 사이에서 작고 관가하기 쉬운 이 발견은 사건의 본질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살인 사건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 경위는 텐트 밖으로 빠르게 걸어나가 멀리서 생각에 잠겨 서 있는 박경감을 찾았다. 팀장님,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도립 법의학 감정실은 차갑고 엄격하게 소독되어 있었으며 오직 금속 기구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와 감정관들의 낮고 규칙적인 목소리만이 들렸다. 현장에서 절차를 마친 김서연의 시신은 부검을 위해 이곳으로 옮겨졌다. 부검은 조용하지만 수사 전체의 명운을 결정하는 작업이었다. 박형감과 이경희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목의 대칭적인 멍자국에 대한 발견은 그들의 마음에 큰 의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이제 비밀의 장막을 걷어낼 모든 희망은 차가운 메스와 법의학자들의 날카로운 과학적 시선에 달려 있었다. 몇 시간 후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수석 법의학자가 부검실에서 나왔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의심했던 것 이상입니다. 그는 박경감에게 예비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의 한 줄 한 줄은 사고라는 가설을 완전히 깨부수는 차가운 망치질 같았다. 쇳덩이로 인한 상처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의학자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쇳덩이에 깔렸을 당시 그녀는 이미 약 5분에서 10분 전에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박형감과 이경희는 서론을 바라보았고 충격이 눈에 선명했다. 그럼 진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박형감이 물었다. 기계적 질식사입니다. 법의학자가 답했다. 우리는 눈 결막과 얼굴 피부에서 매우 작은 점상 출혈을 발견했습니다. 급격한 산소 부족의 전형적인 징후죠. 더 중요한 것은 목 부위와 목의 설골을 검사했을 때 설골이 부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목에 직접적인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거의 유일하게 발생하는 매우 특징적인 손상입니다. 쉽게 말해 김서연은 목이 졸려 질식사했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고 끔찍하게 드러났다. 끔찍한 산업재해는 서툰 연극에 불과했고 더 끔찍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꾸며진 잔혹한 수법이었다. 누군가가 서연을 살해한 뒤 어떤 방법으로든 그녀의 시신을 쇳더미 아래에 묻어 완벽한 가짜 현장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손목의 멍자국은 어떻습니까? 이경희가 물었다. 그것은 결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법의학자가 단언했다. 그것은 범인이 힘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멍자국입니다. 멍의 크기와 형태로 보아 범인은 건강한 성인 남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확립되었다. 이것은 살인사건이었다. 매우 정교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위장된 살인사건. 범인은 피해자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범죄를 운명의 비극으로 만들려 했다. 박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수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방향,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었다. 범인은 고장난 크레인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인간, 바로 근처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악한 괴물이었다. 어쩌면 바로 평석동 안에, 심지어 피해자의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날 박경감은 부검 결과를 피해자 가족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소송 절차상 필요한 단계였지만 더 중요하게는 하나의 시험이었다. 이것이 사고가 아닌 살인사건이라는 진실 앞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은 많은 것을 드러내줄 것이었다. 그와 이경희는 김태식 가족의 웅장한 저택으로 다시 돌아갔다. 비통한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감돌았다. 김태식, 최미숙, 그리고 강민준이 넓지만 싸늘한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준은 고통스러운 밤을 보낸 후 기진맥진한 듯 눈이 퉁퉁 붓고 넋이 나가 있었다. 김태식은 여전히 변함없는 돌같은 표정으로 의자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불 붙이지 않은 담배를 계속 만지작거렸다.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은 최미숙 여사였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충격이 그녀를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자신만의 세계로 밀어넣은 듯했다. 사건에 대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박형감이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서연 씨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 세 사람 모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고 넉나간 눈에 극도의 경악이 서렸다. 사고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태식은 담배를 만지작거리던 것을 멈추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박형감을 쏘아보았다. 자세히 말해보시오. 서연 씨는 쇳덩이에 깔리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박경감은 각 사람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며 직설적으로 말했다.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사,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방을 감쌌다. 살해라는 단어는 고요한 공간 한가운데서 터진 폭탄 같았다. 누가 그런 짓을? 민준이 더듬거렸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고통은 이제 당혹감과 두려움과 뒤섞여 있었다. 서연이는 그렇게 착했는데 누구에게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에요. 김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거대한 두 손은 주먹으로 굳게 쥐어져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반응은 최미숙 여사에게서 나왔다. 살해라는 두 단어를 듣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텅 빈 눈은 박경감도 옆에 있는 남편도 보지 않았다. 그것은 사위 강민준을 향해 똑바로 향해 있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애정과 집착이 뒤섞인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 안에는 극심한 고통, 엄청난 실망감, 그러나 동시에 감싸 안으려는 듯한 거의 병적인 소유욕이 가득했다. 마치 그녀의 생각 속에서 범인은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듯했다. 그리고 마치 그녀는 그 행동을 증오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저지른 자를 보호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 눈빛은 몇 초간 지속되다가 최미숙 여사는 다시 고개를 돌려 자신만의 세계로 잠겨들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박경감의 관찰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신호였고 장모와 사위 사이에 복잡하고 뒤얽힌 관계를 드러내는 심리적 반응이었다. 왜 그녀는 그런 눈빛으로 민준을 보았을까?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바로 그녀가? 한 가지 가설이 팀장의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미친 소리였고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범죄의 세계에서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수사 명령이 즉시 내려졌다.
형사들은 여러 팀으로 나뉘어 평삭동에서 대규모이지만 극비리의 탐문 수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고 평범한 주민으로 위장하여 찻집과 시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주민들의 모든 이야기와 소문을 귀담아 들었다. 피해자 가족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맞춘 수사팀은 빠르게 첫 정보를 입수했다. 김태식, 최미숙 부부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생활하며 이웃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 모두가 김태식의 권력에 대해 어느 정도 경외심을 품고 있었다. 서연은 착하고 유능하지만 친한 친구는 거의 없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형사들이 교묘하게 과거, 특히 최미숙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오랫동안 잊혔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동네의 몇몇 노인들, 수십 년 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사람들은 미완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최 여사가 김태식과 결혼하기 전에 준호라는 청년과 깊고 열렬한 사랑을 나눴다고 했다. 준호는 이곳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서 와서 고철업에 종사했다. 그는 키가 크고 학구적인 외모에 부드러운 머릿결과 말하는 듯한 눈을 가진 매우 낭만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때 동네 전체의 화제였다. 그러나 35년 전 어느 날 준호는 작별 인사 한마디, 흔적 하나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 어떤 사람은 그가 빚 때문에 도망쳤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은 고향에 가서 결혼했다고 수근거렸다. 준호의 미스터리한 실종은 최 여사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을 따라다녔던 김태식과의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결혼은 조용히 치러졌고 그 후로 아무도 그녀가 준호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과거 이야기는 묻힌 듯 했지만 형사들이 이 노인들에게 강민준의 사진을 보여주자 놀랍게도 중요해졌다. 세상에, 닮았네? 너무 닮았어. 한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하며 외쳤다. 옛날 그 준호라는 놈이랑 판박이네? 체격부터 머리 모양, 눈빛까지. 어쩐지 최 여사가. 할머니는 말을 흐렸지만 형사들은 이미 이해했다. 기이한 심리적 그림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강민주는 최 여사의 사라진 옛 연인과 외모가 똑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최 여사의 침울함, 사위를 향한 집착어린 시선, 그리고 가끔 그의 이름을 잘못 부르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옛사람의 그림자에 대한 집착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그녀의 사위 자리에 앉게 된 것이었다. 이 귀중한 정보는 즉시 박경감에게 보고되었다. 특별수사반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팀장의 촉이 미친 가설은 이제 확고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장 사진과 인물관계도로 가득 찬 화이트보드 앞에 선 박진환 경감은 마커펜을 들고 최미숙과 강민준이라는 두 이름의 동그라미를 쳤다. 그는 두 이름을 점선으로 연결하고 옆에 환영이라는 두 글자를 썼다. 민준과 옛 연인 준호 사이의 유사성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박 경감이 낮게 말했다. 그것은 여러 증인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며 최 여사의 비정상적인 심리적 행동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수사반 전체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대담하고 냉정하며 모든 도덕적 규범을 거스르는 가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최 여사의 입장이 되어봅시다. 박 경감이 말을 이었다. 35년 동안 미완의 사랑에 대한 집착 속에서 살아온 여자. 옛사람의 그림자는 완벽한 상징이자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의 거의 완벽한 복제품이 자기 집안의 사위라는 역할로 나타납니다. 매일 그녀는 그를 마주하고 그와 대화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현실과 과거, 사위와 꿈속의 연인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 경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그 끔찍한 심리적 갈등을 상상할 수 있었다. 최 여사는 자신의 사위에게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의 집착에 의해 키워진 병적이고 도착적인 사랑. 그녀는 민준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민준을 통해 준호의 그림자를 사랑한 것입니다. 가설은 더 나아갔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녀의 딸, 피해자 김서연이 이 비정상적인 감정을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편에게 보이는 부적절한 몸짓이나 말을 보거나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을 겁니다. 박경감은 걸어다니며 그의 추로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두 모녀 사이의 대립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내로서 서연은 분명 격렬하게 반응했을 겁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모욕하고 최 여사라 신성시하고 평생을 바친 그 사랑을 모욕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환영이 친딸에 의해 깨지고 모욕당하자 광난 상태에서 최 여사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달려들었고 몸싸움 중에 그녀의 목을 졸랐을 겁니다. 범행 후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깨달은 최 여사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은폐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고물상의 지형과 운영에 익숙했던 그녀는 사고 현장을 위장하는 방법을 생각해냈을 겁니다. 이 가설은 많은 것을 설명합니다. 박경감이 결론지었다. 그것은 돈이나 일반적인 원한이 아닌 복잡한 심리적 동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살인사건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최 여사의 기이한 눈빛을 설명합니다. 딸을 잃은 고통과 동시에 자신이 진실로부터 보호하고 있다고 믿는 연인 민준을 감싸려는 눈빛, 그리고 그것은 또한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딸에게 잔인한 손을 댈 수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이 가설은 끔찍했지만 무서울 정도로 논리적이었다. 그것은 수집된 심리적 증거들과 맞아떨어졌다. 사건은 명확한 방향을 타진 듯했다. 방금 세워진 가설에 근거하여 수사반은 모든 수사력을 제1용의자인 최미숙 여사에게 집중하기로 경정했다. 모든 활동, 모든 진술, 모든 증거는 이제 이 가설의 렌즈를 통해 비춰질 것이었다. 한 잠복팀은 저택과 최 여사의 모든 활동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 동시에 다른 팀은 집안의 고용인들과 고물상에 가까운 인부들의 진술을 다시 받기 시작했는데 최근 최 여사의 비정상적인 행동, 특히 사위 강민준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 결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한 가사도우미는 가끔 최 여사가 거실에서 서연과 민준의 결혼 사진을 뚫어지게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민준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한 번은 가사도우미가 젊은 부부의 방을 청소하면서 최 여사가 준호라는 이름을 중얼거리는 것을 듣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리바이 확인이었다. 사건 발생 시간으로 추정되는 이른 오후에 김태식과 민주는 모두 고물상 사무실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있었다. 10명 이상의 인부들이 이를 확인했다. 그들은 상당히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오직 최 여사만이 그 시간에 피곤해서 개인 방에서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녀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녀를 위해 증언해줄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완전히 알리바이가 없었다. 그녀의 진술 또한 모순점이 많았다. 운명의 그날 오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매우 모호했고 기억이 뒤죽박죽이었으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계속 말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무심코 강민준을 언급하자 그녀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해졌다. 그녀는 민준이 좋은 사위이며 매우 착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다소 과도한 이 보호는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모든 화살이 동시에 그 침울하고 가련한 여인을 향하는 듯했다. 그녀는 복잡한 심리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고 알리바이가 없었으며 진술에 모순이 많았다. 수사의 포위망은 서서히 최미숙 여사 주위로 좁혀지고 있었다. 박경감은 이제 직접적인 대면, 즉 범죄의 무게와 수사의 날카로움이 그녀의 연약한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릴 공식적인 신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 경찰서의 신문실은 4개의 회색 벽으로 둘러싸여 차갑고 단조로웠다. 최 여사는 박경감 맞은편 쇠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마치 낯설고 압박감 넘치는 공간에 삼켜진 듯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큰 고물상 사모님의 위험 있는 모습은 없었고 단지 지치고 공황 상태에 빠진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박경감은 다그치는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었다.
진정하십시오. 저희는 단지 따님을 해친 범인을 빨리 찾기 위해 몇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진정 효과가 있는 듯했다. 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익숙한 말을 되풀이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경감이 말했다. 그의 눈은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날카로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준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 이름은 마치 과거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다. 최 여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고 텅 비었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준호, 그 사람을 어떻게 아시죠? 사람들이 말하길 사위인 강민준 씨가 옛날에 그 준호 씨와 매우 닮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사실입니까, 여사님?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깍지 낀 그녀의 손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인정이었다. 사위에게 감정이 있으셨습니까, 최 여사님? 박경감이 직설적으로 물었다. 잔인하지만 필요한 질문이었다. 아니에요.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최 여사는 고개를 번쩍 들고 날카롭고 흥분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민준이는 내 사위고 서연이는 내 딸이에요. 우리 가족을 그렇게 모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저항은 약해 보였고 마치 자신조차 감히 마주하지 못하는 진실을 덮으려는 필사적인 노력 같았다. 신문은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박경감은 그녀와 민준 사이의 복잡한 관계와 사건 당일 오후의 진술 모순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최 여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계속해서 부인했지만 심리적으로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그녀는 울부짖다가도 무서울 정도로 침묵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준호와 그들의 사랑, 그리고 수십 년간의 헛된 기다림에 대해 언급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신문은 딸의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상상 속 죄 많은 사랑에 대한 심판인 듯했다. 긴장된 심리전은 아직 결과가 없었다. 최 여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방어벽에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박경감은 결정적인 한 방만 있으면 그 벽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최 여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지훈 경위가 이끄는 다른 팀은 김태식 가족의 저택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은 매우 꼼꼼하게 진행되었으며 특히 최 여사의 개인 방과 집안의 공용 공간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카펫을 하나하나 뒤집고 서랍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거의 2시간 동안의 수색 끝에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한 젊은 형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최 여사의 옷장, 색이 바랜 낡은 비단 스카프 더미 아래에 흰색 손수건 하나가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손수건은 평범해 보였지만 들어 올렸을 때 형사는 천의 일부가 약간 굳어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수건을 빛에 비춰보았고 흰 천 위에는 오래되어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이는 몇 개의 검붉은 얼룩이 있었다. 이 경위님, 이리 와보세요. 이 경위는 급히 달려와 장갑을 끼고 특수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집어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핏자국은 크지 않았고 단지 몇 개의 희미한 얼룩일 뿐이었지만 제일 용의자의 옷장 속에서 의심스럽게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것은 극히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손수건은 즉시 감식을 위해 과학수사과로 보내졌다. 결과는 오래지 않아 나왔고 그것은 수사반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다. 손수건의 혈은 한 감정관이 이경유에게 전화로 알렸다. 피해자 김서연의 혈액형과 일치합니다. 최종 결과를 위해 DNA 검사를 진행 중이지만 99% 그녀의 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보는 청천벽력 같았다. 피해자의 피가 묻은 손수건이 최 여사의 옷장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마지막 조각이자 그 어머니를 기소할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이경위는 즉시 이 발견을 박경감에게 보고했다. 그는 여전히 신문실에서 최 여사와 끈질긴 심리전을 벌이고 있었다. 소식을 받은 박경감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박경감은 신문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이경위가 피 묻은 손수건이 든 증거물 봉투를 들고 따라왔다. 최 여사는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긴 신문은 그녀의 기력을 완전히 소진시켰다. 박경감은 아무 말 없이 이경위에게 신호를 보내 증거물 봉투를 최 여사 바로 앞 테이블 위에 놓게 했다. 이 물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손수건을 갈아보았다. 그녀가 그것과 그 위에 희미한 핏자국을 알아보자 얼굴색이 변했다. 피로감은 사라지고 그 대신 극도의 공황이 찾아왔다.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의자 뒤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것을 당신의 옷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최 여사님. 그리고 예비 감정 결과 이 손수건의 핏자국은 당신의 딸 김서연 씨의 것입니다. 박경감의 말은 최 여사의 금이 간 방어벽에 내리꽂힌 마지막 망치질 같았다. 그녀는 손수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시 수사관들을 바라보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부인은 사라지고 그 대신 절망과 극심한 공포가 자리 잡았다. 모든 완고함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그녀는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양 어깨를 들썩였다.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흥분이 아니라 완전히 패배한 자의 울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아는 사람의 울음이었다. 한참 후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부어 있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첫 번째 자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견고한 둑의 작은 균열과 같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거짓의 둑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최 여사는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 오후 서연과 민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고 말했다. 서연은 그녀가 민준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민준이 떠난 후 서연은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와 시시비비를 가리려 했다. 그 애는 제가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자라고 했어요. 최 여사는 흐느꼈다. 그 애는 제가 늙어서 딸의 남편에게 흑심을 품는다고 했어요. 저를 모욕하고 준호 씨까지 모욕했어요. 제 사랑이 단지 병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딸의 말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분노와 원한이 치솟아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고 정신을 차렸을 때 서연이 자기 발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범죄를 은폐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 시간에 크레인이 짐을 내릴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딸의 시신을 고철 하치장으로 힘들게 끌고 가 정확한 위치에 놓은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돌아왔다. 몸싸움 중에 서연의 피가 조금 묻은 손수건은 서둘러 숨겼다. 충격적인 자백이었지만 수사반이 세웠던 가설과 들어맞는 듯했다. 잘못된 사랑과 과거의 집착에서 비롯된 가족 비극. 최 여사의 자백은 지진을 일으켰다. 진술서는 즉시 상세하게 기록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했던 수사반들조차 적나라한 진실 앞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용의자의 자백과 피 묻은 손수건이라는 물적 증거로 김서연 살인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동기, 범인, 그리고 범행 과정까지. 박경감은 수사를 계속하고 서류를 보강하기 위해 최미숙 여사에 대한 형사 구속을 명령했다. 소식은 빠르게 외부로 새어나갔다. 서연의 죽음으로 이미 충격에 빠졌던 평석동은 뿌리째 흔들리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다. 아무도 범인이 피해자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딸을 죽인 상상할 수 없는 가족 비극. 지역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다.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타나 사위를 향한 병적인 사랑 때문에 친딸을 살해한 독적적인 어머니에 대한 극적인 이야기를 그려냈다. 35년 전 준호라는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도 다시 파헤쳐져 비극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세부사항이 되었다. 여론은 뜰끓었다. 어떤 이는 잔인한 어머니를 분노하며 저주했고 어떤 이는 과거의 집착에 의해 파괴된 여인을 동정했다. 김태식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다.
김태식은 그 어느 때보다 과묵해졌고 문을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강민주는 이 끔찍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가 넉나간 사람처럼 동네를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을 보았다. 수사반에게는 압박이 해소되었다. 복잡한 사건이 단기간에 해결되었다. 소송 절차만 마치면 서류는 검찰로 송치될 것이었다. 사건은 종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의는 실현된 듯했지만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와중에 한 사람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진환 경감은 조용히 앉아 최 여사의 진술서를 읽고 또 읽었다. 서류상 모든 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었다. 자백, 물적 증거, 심리적 동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완벽한 원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수사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꺼림칙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속삭였다. 최 여사의 자백은 너무 극적이고 완벽했다. 마치 그녀가 미리 쓰인 이야기, 머릿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시나리오를 낭독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범행을 묘사하는 방식은 매우 모호하고 감정적이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게 끝나 있었어요.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회상하는 사람의 진술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려 애쓰는 사람의 진술이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었다. 거의 60세에 건강이 약하고 극심한 공황 상태에 있는 여성이 어떻게 혼자서 비록 딸이라 해도 성인의 시신을 집안에서 고철 하지장까지 꽤 먼 거리를 끌고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초기에는 전문적인 눈까지 속였던 사고 현장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위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체력뿐만 아니라 냉철한 침착함과 계산을 요구했다. 이런 것들은 최 여사처럼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여성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듯했다. 박경감은 일어나 창가로 가서 텅 빈 마당을 내다보았다. 최 여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왜 그녀는 그런 천인공노할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가? 아니면 그녀가 더 끔찍한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녀가 딸을 죽인 죄를 인정하는 편이 차라리 마주하기 나은 진실. 그 직감은 그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갔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막 들어섰을 뿐이었다. 자신의 의문을 명확히 하기로 결심한 박경감은 과학수사과에 손수건에 대한 더 심층적인 분석을 요청했다. 그는 그것이 피해자의 피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핏자국의 본질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었다. 상세 분석 결과는 하루 뒤에 도착했고 그것은 그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팀장님 보고입니다. 한 감정 전문가가 말했다. DNA 분석 결과 손수건의 혈흔은 100% 피해자 김서연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의 양이 매우 적어 희미한 얼룩 몇 개만 남길 정도입니다. 둘째,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이것은 접촉 혈흔 형태로, 즉 손수건이 격렬한 몸싸움에서 튄 피가 아니라 피가 흐르는 작은 상처를 닦거나 흡수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극히 중요했다. 최 여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사망에 이르게 한 싸움이라면 분명 더 많은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긁힌 자국이나 열린 상처 같은 것들. 손수건에 묻은 소량의 피는 그런 폭력적인 시나리오와는 전혀 맞지 않았다. 마치 전문가가 말을 이었다. 피해자가 단지 작은 찰과상, 아마도 손이나 얼굴에 입었고 이 손수건이 그 상처를 닦는 데 사용된 것 같습니다. 치명적인 몸싸움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각은 최 여사의 자백을 심각하게 흔들었다. 손수건은 살인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것은 단지 평범한 말다툼, 가벼운 몸싸움의 증거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 손수건을 그것의 존재를 이용하여 덫을 놓고 수사를 최 여사에게로 향하게 한 것은 아닐까? 팀장의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커졌다. 그는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고 관련된 모든 용의자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최 여사의 자백은 진실이 아니라 다른 악마를 가리기 위해 세워진 연막일 수 있었다.
박경감이 최 여사 진술의 허점에 집중하는 동안 이지훈 경위는 다른 임무를 맡았다. 피해자의 남편인 강민준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민준은 거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그의 고통은 너무나 진실했고 그는 확고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 여사의 자백이 의심스러워지면서 모든 용의자는 다시 현미경 아래에 놓여야 했다. 기술의 강점이 있는 이 경위는 보통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흔적, 즉 금융거래와 통화기록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는 조용히 최근 몇 달간의 민준의 은행 계좌 내역과 통화기록을 조회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온화하고 낭만적으로 보이던 그 사위에 대한 완전히 다른 초상화를 그려냈다. 민준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원이 아니었다. 그의 계좌에는 수입과 맞지 않는 큰 금액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있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이 거래들이 주로 심야에 이뤄졌고 국경 인근 지방의 낯선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이었다. 흔적을 계속 추적하던 이 경위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 여와 밤 동안 민준의 휴대전화는 집에 없었다. 그는 불법 활동의 온상으로 유명한 외딴 국경 근처의 오솔길 쪽으로 자주 이동했다. 강민준은 단순히 비통에 잠긴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불법적인 암거래 활동. 이 경위는 즉시 이 발견들을 박경감에게 보고했다. 최 여사 진술의 허점과 민준의 비밀 활동이라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던 두 정보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갖는 듯했다. 서연의 죽음이 상상 속의 독착적인 사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숨기고 있는 어두운 비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자신의 의심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 박경감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최 여사의 진술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필요한 소송 절차였지만 그의 깊은 목적은 그 자백의 비논리적인 점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현장 검증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최 여사는 저택으로 다시 데려와졌고 피해자 서연과 비슷한 체격의 여형사가 대역으로 사용되었다. 범행을 재현하라는 요구에 최 여사는 매우 당황하고 어색해했다. 그녀는 말다툼을 단편적으로 재현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시신을 집안에서 고철 하치장까지 어떻게 끌고 갔는지에 이르자 비논리적인 부분이 명백히 드러났다. 마르고 약한 체구의 최 여사는 인형을 몇 미터 끌고 가려다 숨을 헐떡이며 땀을 비오듯 쏟았다. 집에서 크레인 위치까지의 거리는 울퉁불퉁한 마당을 지나 50미터가 넘었다. 공황 상태의 그녀가 혼자서 50kg이 넘는 시신을 그 거리를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현장을 조작하는 것은 그녀처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시간과 위치에 대한 계산을 요구했다. 현장 검증이 끝나자 검찰 대표를 포함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진술에 있는 치명적인 허점을 깨달았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너무나 비합리적이었다. 박경감은 기진맥진하여 바닥에 주저앉은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할 수 없으셨죠, 최 여사님. 혼자서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최 여사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그녀는 비논리적일 정도로 완고하게 죄를 인정했다. 그리고 바로 이 완고함이 박경감의 머릿속에 새로운 가설을 더욱 굳혔다. 본부로 돌아와 수사반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현장 검증 결과와 강민준의 수상한 활동에 대한 정보는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최 여사는 분명 범인이 아닙니다. 박경감이 단언했다. 그녀는 현장을 조작할 체력이 없습니다. 그녀의 자백은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죄를 인정했을까요? 이 경위가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질문을 던졌다. 자신의 친딸을 죽인 죄를 인정하다니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박경감이 낮게 말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쓴 것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 그녀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할 준비가 된 사람.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최 여사가 그토록 보호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박경감이 두 손가락을 들었다. 첫째는 남편인 김태식입니다. 김태식은 권력 있고 냉정한 남자로 범행을 저지르고 현장을 조작할 충분한 체력과 계산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친딸을 죽이다니 그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박경감은 이 경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바로 그녀가 항상 집착했던 사람, 그녀가 병적인 사랑으로 사랑했던 사람, 사위 강민준입니다. 이 가설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였다. 혼미한 상태에서 최 여사는 민준이 옛 연인의 현신이라고 믿었다. 자신의 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려 했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완고한 자백과 이것이 살인사건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민준에게 보냈던 복잡한 눈빛을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민준은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다. 그때 그는 장인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회의 중이었습니다. 알리바이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박경감이 말했다. 그리고 법의학에서 제시한 사망 추정 시간도 단지 추정치일 뿐입니다. 15분, 20분의 오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는 민준의 알리바이를 더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설이 세워졌다. 최 여사는 범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잔혹한 체스게임의 희생양일 뿐이었고 자신의 집착에 이용당한 가련한 어머니였다. 그리고 수사의 진정한 목표는 이제 방향을 틀었다. 수사반은 최 여사의 진술을 잠시 접어두고 그것을 꾸며진 연극으로 간주하기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모든 초점은 이제 새로운 목표,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인 강민준에게로 옮겨졌다. 민준에 대한 수사 명령이 모든 전선에서 전개되었다. 이지훈 경위는 그의 금융활동과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형사들은 사건 당일 민준의 알리바이를 세부적으로 재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은 아주 작은 허점이라도 찾아내야 했다. 한편 박경감은 최 여사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신문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녀가 쌓아올린 침묵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해하려는 사람으로서였다. 그는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환영에서 그녀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수사는 더 어둡고 복잡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진정한 범인은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 가련한 여인의 등 뒤에 숨어 있었다. 수사반은 그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멀리 도망치기 전에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시간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착한 사위, 비통에 잠긴 남편 강민준은 이제 폭풍의 눈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이지훈 경위는 숫자와 데이터의 세계에 몰두했다. 그에게는 모든 은행 거래, 모든 통화가 흔적이자 거짓말을 모르는 진술이었다. 그는 강민준의 수백 건에 달하는 수상한 거래를 꼼꼼하게 분석하며 그 뒤에 숨겨진 규칙과 진실을 찾아내려 했었다. 며칠 밤낮을 세운 끝에 그는 마침내 찾아냈다. 민준이 받은 거액의 돈은 주로 국경 너머의 몇몇 계좌에서 들어왔다. 돈을 받자마자 민준은 다시 돈을 쪼개 태시코물상의 오래된 직원들이나 동네의 가난한 주민들 명의로 된 국내 여러 계좌로 이체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을 위한 자금 세탁일까? 이 경위는 경제범죄 수사과 동료들과 협력했다. 저쪽의 계좌들을 추적한 결과 그들은 그것들이 고급 물품을 전문적으로 밀수하는 조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요 품목은 최신형 전자기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부품 등 가치가 높고 운반이 용이한 것들이었다. 정교한 밀수 조직의 전체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품은 오솔길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밀반입된 후 비밀 장소에 집결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고철 하치장기라는 위장막 아래 쇠조각을 실은 트럭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팡석동은 바로 그 밀수품을 합법화하고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완벽한 중간 기지였다. 민준의 국경을 향한 밤 외출은 더 이상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가 바로 물품 거래와 운송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태식고물상은 단지 고철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녹슨 껍질 아래에는 수백억 원대의 밀수 제국이 있었다.
밀수 조직의 발견도 충격이었지만 이지훈 경위가 다음에 찾아낸 것은 강민준의 더 어두운 개인적인 비밀을 드러냈다. 민준의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경위는 민준이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매우 높은 빈도로 연락하는 국경 너머의 낯선 전화번호에 특히 주목했다. 일부 복원된 메시지의 내용은 사업 이야기뿐만 아니라 애틋한 그리움과 비밀스러운 만남을 약속하는 말들로 가득했다. 민주는 국경 너머에 사업 파트너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애인이 있었다. 국경 수비대와의 협력을 통해 이 여성의 신원은 신속하게 확인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아랑이었고 상당히 젊고 영리하며 밀수품 공급망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녀와 민주는 거의 1년 동안 교제해왔다. 진실은 너무나 명백했다. 낭만적으로 보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듯 했던 낭편 강민주는 사실 거짓말쟁이였다. 그는 불법 사업에 대해 아내를 속였을 뿐 아니라 뻔뻔하게 그녀를 배신했다. 이 불륜 관계는 단순히 잘못된 연애가 아니었고 밀수 조직으로부터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방금 폭로된 두 가지 충격적인 비밀로 강민준이 아내를 살해한 동기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고 뚜렷해졌다. 수사반은 모든 정황을 종합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박경감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이 화이트보드 위 민준의 사진을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는 이 사건의 동기가 심리적,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동기는 다른 많은 사건들처럼 이익과 은폐입니다. 그는 분석을 시작했다. 민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물상 사장의 사위라는 완벽한 위장막, 돈을 벌어다주는 밀수 조직, 그리고 국경 너머의 섹시한 애인. 그의 삶은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서연. 장부 관리자로서 똑똑하고 꼼꼼한 그녀는 회사의 자금 흐름이나 남편의 비밀스러운 밤 외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박형감이 말을 이었다. 서연은 민준에게 밀수와 불륜에 대해 추궁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가던 강인한 성격의 그녀는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민준에게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자유와 돈뿐만 아니라 애인까지 잃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불법 재국과 이중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아랑과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 민주는 잔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입을 영원히 막는 것. 살인은 분노에 찬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범행 후 그는 장모 최 여사의 집착을 이용하여 완벽한 희생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자신 안에 준호의 그림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연인을 보호하기 위해 죄를 뒤집어 써야 한다고 믿게 만드는 연극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일석이조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내를 제거하고 동시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가짜 범인을 만드는 것. 비통에 잠긴 남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지독히 잔인하고 교활한 계획. 밀수 활동과 불륜 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수사반은 강민준에 대한 소환 명령을 내렸다. 이번 대질은 완전히 다를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증인이 아니라 주요 용의자였다. 민준은 신문실로 들어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기색이 남아있었지만 피로와 경계짐이 더해져 있었다.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한 듯 보였다. 아내분의 사망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셨습니다. 박경감이 차분하게 시작했다. 저는 아는 것은 전부 진술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장모님, 그분이 자백하셨습니다. 왜 저를 또 찾으시는 겁니까? 저희는 최 여사님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박경감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 씨. 예를 들면 국경을 향한 밤 외출이나 아랑이라는 여성과의 관계 같은 것들 말이죠. 아랑이라는 이름을 듣자 민준의 얼굴색이 확연히 변했다. 슬픈 표정은 사라지고 그 대신 감출 수 없는 당혹감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랑은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입니다. 사업 파트너인데 미치도록 보고 싶다고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이지훈 경위가 끼어들며 인쇄된 문자 메시지가 담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민주는 얼굴이 하얘졌다. 그는 반박할 수 없는 글자들을 쳐다보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그는 불륜관계는 인정했지만 살인죄는 한사코 부인했다. 네, 제가 서연이를 배신한 건 잘못했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어요. 밀소 조직에 대해 추궁당했을 때도 그는 딱 잡아댔다. 하지만 이 경위가 은행 거래 증거를 내밀자 그는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죄를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장인어른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10명도 넘습니다. 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민주는 그 알리바이를 구명줄처럼 꽉 붙들었다. 그는 매우 단호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태도는 수사관들을 약간 혼란스럽게 했다. 그의 알리바이는 초기 확인 결과 상당히 확고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그는 동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다른 장소에 있을 수 있었을까? 신문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민주는 밀수꾼이자 불충실한 남편의 얼굴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가 살인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반은 그의 거의 완벽한 알리바이를 깨뜨려야 했다. 민준에 대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힌 동안 박경감은 다른 인물, 즉 사건의 주변인처럼 보였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태식.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김태식은 무서운 침묵을 지켰다. 그는 딸의 죽음과 아내의 체포 앞에서 비정상적으로 침착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협조했지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을 뿐 그 이상은 없었다. 이제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고물상의 주인이자 이 업계의 베테랑으로서 그는 자기 코앞에서 벌어지는 사위의 밀수 활동을 알고 있었을까? 모른다고 믿기 어려웠다. 그렇게 큰 조직이 우두머리의 비호나 적어도 묵인 없이는 활동할 수 없었다. 아마도 김태식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주모자였을 것이다. 민주는 단지 실행자에 불과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 만약 김태식이 주모자라면 민준의 알리바이는 바로 그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파트너와의 회의는 미리 짜인 연극일 수 있다. 김태식의 침묵은 더 이상 강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감추는 성벽이 되었다.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딸의 죽음에서 그의 역할은 무엇인가? 설마 그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이 쌓아올린 범죄 제국을 지키기 위해 딸을 희생한 것인가? 박경감은 자신이 교활한 늙은 여우, 차가운 머리와 강철 심장을 가진 범죄자와 마주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침묵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는 더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다. 그는 과거를 뒤집어 약점이 없어 보이는 이 낭사의 약점을 찾아내야 했다. 35년 전 준호라는 남자의 실종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박경감이 긴급회의에서 명령했다. 김태식의 침묵을 깨는 열쇠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임무였다. 너무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 서류는 분실되었을 수 있고 증인은 사망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오래된 사건을 재조사하는 특별팀이 구성되었다. 그들은 동네 노인들의 이야기에서 얻은 얼마 안 되는 정보 조각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들은 준호의 고향을 찾아가고 경찰서 기록 보관소에 낡은 서류들을 뒤졌다. 며칠간의 힘든 수색 끝에 그들은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색된 얇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준호의 가족이 그의 실종을 신고한 기록이었다. 사건은 잠시 조사되다가 미궁에 빠져 원인 불명의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그 서류철에는 귀중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준호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사라지기 전에 평석동에 김태식이라는 사람과 큰 거래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이 거래가 끝나면 큰 돈을 벌어 고향에 집을 짓고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큰 거래, 돈. 준호와 김태식의 관계는 단순히 연적이 아니었다. 돈과 사업이라는 요소가 있었다. 끔찍한 진실이 박경감의 머릿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평속동을 결코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35년 전 젊은 청년 준호는 야심에 찬 김태식과 사업을 함께했다. 그들 사이에는 돈 문제와 최 여사라는 한 여자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본성의 김태식은 돈과 연인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준호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김태식은 단순한 밀수꾼이 아니었다. 그는 살인자였고 35년 동안 자신의 범죄를 숨겨온 악마였다. 이 충격적인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형사들은 35년 전부터 고물상에서 일했던 모든 인부들의 명단을 다시 훑어야 했다. 대부분은 늙거나 죽었거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끈기는 보답을 받았다. 그들은 올해 70세가 넘은 박영감이라는 노인을 찾아냈다. 그는 한때 김태식의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인부였다. 박영감은 이제 은퇴하여 다른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처음에 노인은 매우 두려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김태식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박영감이 직접 여러 번 집을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하고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자 마침내 죽음을 앞둔 사람의 양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박영감은 35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준호 그놈이 사라진 날 노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낡은 창고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지. 그때가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어. 준호랑 그때는 젊었던 태식이가 창고 안에서 아주 격렬하게 다투는 걸 봤지. 어렴풋이 듣기로는 돈 문제, 분배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었어. 준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지. 박영감은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눈에는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 후에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한번 들리더니 잠잠해졌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갈 엄두도 못 냈지. 잠시 후에 태식이 혼자 창고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솜에 피 같은 게 묻어있는 것 같았지. 그날 이후로 아무도 준호를 보지 못했어. 다들 그가 도망쳤다고 말했지.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박영감의 진술은 사건의 중심을 강타하는 벼락이었다. 그것은 박경감의 가설을 거의 확실한 사실로 바꾸어 놓았다. 핵심 증인의 진술을 확보한 박경감은 태식 고물상 내 낡은 창고 부지에 대한 발굴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 창고는 오래전에 철거되었고 옛 기초 위에는 이제 고철 하치장이 들어서 있었다. 발굴팀이 동원되었다. 검찰 대표와 평석동 전체의 경악어린 시선 아래 낡은 기초의 흙과 돌, 잡동사니들이 서서히 걷어졌다. 거의 반나절의 작업 끝에 굴착기가 가장 깊은 흙층을 파낼 때 그 삽이 돌이 아닌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발굴팀은 수작업 도구로 전환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한 겹 한 겹 걷어냈다. 그리고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사람의 유골 한 구가 콘크리트 기초 아래에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옷은 다 사가 없어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몇 조각의 천만 남아 있었다. 현장은 침묵에 잠겼다. 35년, 끔찍한 비밀이 범인이 자신의 제국을 세운 바로 그곳 아래에 묻혀 있었다. 유골은 즉시 감정을 위해 보내졌다. 법의학 감정 결과와 얼굴 복원 기술, 그리고 옛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반박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 그 유골은 바로 35년 전 실종된 청년 준호의 것이었다. 두개골에는 단단한 물체로 강하게 맞은 흔적인 큰 균열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사망 원인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범인의 초상화가 마침내 가장 명확하고 완전하게 드러났다. 최 여사도 강민준도 아니었다. 진전한 살인자, 투박하고 과묵한 외모 뒤에 항상 숨어있던 잔혹한 악마는 바로 김태식이었다. 그는 35년 전 돈과 연인을 모두 차지하기 위해 준호를 죽였다.
그는 그 범죄를 자기 발밑에 묻고 그 위에서 살며 두려움 없는 심장으로 자신의 권력과 부를 쌓아 올렸다. 그리고 이제 35년 후 그는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친딸을 죽였다. 왜? 수사반은 이전에 민준에게 설정했던 동기, 즉 밀수와 불륜을 입막음하기 위해 아내를 죽였다는 것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진실의 일부일 수 있었다. 더 끔찍한 이유, 아버지가 딸에게 손을 댈 만큼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박경감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김서연의 사진과 준호의 복원 사진을 직선으로 연결했다. 35년의 시차를 둔 두 살인사건은 관련 없어 보였지만 이제 하나 이미 증명되었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는 바로 김태식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서연은 남편의 밀수 사실만 발견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가족의 이상한 점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녀는 더 큰 비밀, 준호라는 남자의 죽음에 대한 비밀에 무심코 다가갔을 것이다. 어쩌면 그녀는 오래된 증거물을 찾았을 수도 있고 아버지의 실언을 들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녀는 단지 김태식에게 남편과 똑같이 생긴 그 남자에 대해 물었을 뿐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순진한 질문이 그녀에게 사형 선고가 된 것이었다. 김태식에게 35년 전 범죄의 비밀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기반이었다. 누구든 그것에 손을 대는 자는 비록 친딸이라 할지라도 제거되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손을 써야 했던 진짜 이유였다. 민준의 밀수, 불륜, 모든 것은 겉껍질에 불과했다. 범죄의 핵심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또 다른 살인이었다. 오래된 범죄를 지키기 위해 그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새로운 방향이 확립되자 박경감은 저택 전체를 다시 한번 압수수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번의 목표는 흉기가 아니라 서연이 준호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서재와 침실에 집중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이지훈 경위가 그것을 찾아냈다. 눈에 띄는 곳이 아니라 낡은 보석한 바닥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낡은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일기장이었다. 한 장 한 장 넘기자 서연의 단정한 필체는 그녀의 의심 과정을 전부 이야기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그녀가 몇 달 전 재건축을 위해 낡은 창고를 정리하면서 시작되었다. 낡은 철제 캐비닛을 옮기던 중 그녀는 벽 틈에 끼어 있는 은으로 된 커프스 버튼 하나를 발견했다. 커프스 버튼에는 J라는 글자가 멋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 어머니의 옛 사진들을 보다가 그녀는 젊은 시절의 최 여사가 민준과 똑같이 생긴 청년 옆에 서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다. 그 청년은 그녀가 찾은 것과 똑같은 커프스 버튼이 달린 셔츠를 입고 있었다. 호기심이 그녀를 자극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그 청년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드물게 정신이 맑을 때 그녀에게 준호에 대해 그들의 사랑과 그의 미스터리한 실종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서연의 커져가는 불안감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아빠에게 준호 아저씨에 대해 물었다. 아빠는 이상할 정도로 화를 내셨다. 아빠는 다시는 그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고 금지하셨다. 아빠의 태도는 너무 무서웠다. 왜 아빠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까? 그해 준호 아저씨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내 남편 민주는 그 아저씨와 그렇게 닮았을까? 이 집에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나는 두렵다. 그녀가 살해당하기 불과 이틀 전에 쓰인 마지막 문장은 운명적인 예언이었다. 일기장은 마지막 조각이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서연이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살해당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박경감은 김태식을 바로 체포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그와 마주하고 싶었다. 그가 35년 동안 자신 주위에 쌓아올린 강찰벽을 직접 부수고 싶었다. 김태식은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정황을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그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마치 자기 사무실인 양 신문실로 들어섰다.
박경감은 그와 마주 앉았다. 수갑도 위협도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단 2개의 물건, 준호의 유골이 담긴 증거물 봉투와 서연의 일기장뿐이었다. 준호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박경감이 시작했다. 김태식의 얼굴색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주 짧은 순간 박경감은 그의 눈가에 가벼운 경련이 있는 것을 포착했다. 35년 전에 사라진 사람에 대해 할 말은 없소. 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식 씨. 박경감이 증거물 봉투를 그를 향해 밀며 말했다. 그는 35년 동안 당신 발밑에 있었습니다. 낡은 창고의 기초 아래에. 김태식은 유골을 쳐다보다가 다시 박경감을 보았다. 강철벽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박경감이 서연의 일기장을 펴서 그의 앞에 놓았다. 당신 딸이 죽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녀가 너무 똑똑해서 당신의 범죄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증거가 제시되었다. 박영감의 진술, 커프스 버튼, 일기장. 각각의 증거는 김태식의 거짓된 평정을 내리치는 망치였다. 마침내 박경감이 서연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찬 글귀를 읽어내려갔을 때 강철벽은 완전히 무너졌다. 감정이 없어 보이던 그 남자는 갑자기 테이블에 머리를 박고 양 어깨를 들썩였다. 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것은 막다른 길에 몰린 괴물의 떨림, 피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범죄 제국이 이제 잿더미로 변해버린 자의 떨림이었다. 김태식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건조한 명령조가 아니었고 35년의 시차를 둔 두 끔찍한 범죄를 소름 끼칠 정도의 냉정함으로 털어놓으며 쉬어 있었다. 그는 옛날의 자신과 준호가 국경을 넘어 철강을 밀수했다고 인정했다. 큰 돈을 손에 쥐자 준호는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최 여사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끝없는 탐욕을 가진 김태식은 돈과 연인을 모두 차지하고 싶었다. 창고에서의 말다툼 중에 그는 쇠막대기로 준호를 때려 죽이고 시신을 기초 아래에 묻어 은폐했다. 그는 최 여사에게 준호가 다른 여자를 따라 그녀를 버렸다고 속였다. 최 여사는 슬픔에 잠겼고 김태식은 그녀 곁을 지키며 점차 그녀를 차지했다. 첫 번째 범죄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35년 후 역사는 반복되었다. 그의 딸 서연이 우연히 커프스 버튼을 발견했다. 그녀는 의심하며 묻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번 경고했지만 서연의 똑똑함과 강인함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했다. 운명의 그날 오후, 서연은 그가 창고에 숨겨둔 준호의 낡은 장부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와 대질했고 그가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그 애는 내 딸이었소. 김태식이 일말의 후회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애는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소.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었소. 내가 손을 써야만 했소. 그는 35년 전 준호를 죽였던 바로 그 창고에서 자신의 손으로 딸의 목을 졸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조였다고 인정했다. 김태식의 범죄는 살인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잔혹함은 모든 것을 조작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서연을 죽인 후 그는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광기와 환영 속에서 사는 아내보다 더 완벽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딸의 시신을 고철 하치장으로 끌고 가 사고 현장을 조작했다. 그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최 여사와 마주했다. 그는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박경감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회상했다. 그는 아내의 집착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최 여사에게 민준이 말다툼 중에 서연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연인 민준이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 여사가 그 이야기를 믿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서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그는 그녀의 머릿속에 이것이 그녀의 준호를 다시 한번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붕괴된 상태의 최 여사는 남편의 연극을 완전히 믿었다. 그녀는 평생 숭배해온 환영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자백은 그녀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악마 같은 남편이 일러주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도구로 자신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위한 방패막이로 만들었다. 35장 민준의 역할. 김태식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자 강민준도 체포되었다. 그는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무죄도 아니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민준은 밀수 조직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김태식의 지시 아래 직접 운영을 맡은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그는 또한 사건 당일 불륜 문제로 서연과 다투었다고 인정했다. 서연은 매우 화가 나서 모든 것을 김태식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민주는 두려웠지만 아내를 죽이지는 않았다. 파트너와의 회의는 실제로 있었지만 그것은 불법 사업 활동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준이 알리바이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었다. 그는 김태식이 바로 그 알리바이를 이용하여 더 끔찍한 계획을 실행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내가 죽은 후 민준의 침묵은 단지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밀수 이야기를 꺼내면 자신도 연루될까봐 두려웠다. 이기심과 비겁함은 그를 범죄의 일부, 침묵하는 공범으로 만들었다. 36장, 소름 끼치는 현장 검증. 김태식의 현장 검증은 수사관들이 목격한 가장 소름 끼치는 광경 중 하나였다. 그는 더 이상 투박하고 과묵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범행을 명료하고 상세하게 소름 끼칠 정도로 침착하고 냉정하게 재현했다. 그는 창고에서 딸의 목을 조르는 장면을 연기했고 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까지 태연하게 묘사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시신을 어떻게 끌었는지, 완벽한 사고를 만들기 위해 크레인 기사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였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조금의 후회나 고통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에게 살인은 단지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고철 더미를 옮기는 것과 같은 일인 듯 했다. 그의 무감각함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의 본질을 드러냈다. 37장, 아내의 고통. 최 여사에게 진실은 죽음보다 더 잔인했다.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통보받았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35년 동안 동고동락한 남자가 바로 그녀의 꿈속 연인을 죽인 범인이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고 그녀의 사랑을 이용했으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친딸마저 죽였다. 고통, 배신, 혐오, 모든 감정들이 이미 연약했던 영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죄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비통하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평생 쌓아올린 환영은 산산조각 났고 그것이 깨지면서 그녀의 모든 이성도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쳐버렸다. 평석동의 환영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김태식은 2건의 살인 혐의와 계획살인, 잔혹성, 범죄 은폐 등 가중처벌 사유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강민준과 밀수 조직의 모든 관련자들도 체포되어 밀수 및 기타 경제범죄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고철왕국 평석동은 뿌리째 흔들리는 지진을 겪었다. 태식 제국은 무너졌다. 동네 주민들은 경악하고 두려워했지만 은밀한 해방감도 있었다. 독재적인 왕이 몰락했다. 고철 더미 아래 묻혀있던 어두운 비밀들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김태식에 대한 공개 1심 재판은 연말에 어느 날 열렸다. 아버지가 딸을 해친 잔혹한 성격의 이 사건은 전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피고인석에 선 김태식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없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는 모든 범죄를 인정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 2건의 살인 혐의와 용서할 수 없는 정황, 피해자들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모두가 기대했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태식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을 들었을 때 김태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단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지막 악마적인 미소를 지은 뒤 끌려나갔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정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부서진 영혼을 치유할 수도 없었다. 재판 몇 달 후 박진한 경감은 평석동을 다시 찾을 기회가 있었다. 이곳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태시 고물상은 봉인되었다. 녹슨 쇠산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예전처럼 오만한 권력의 모습은 없었다. 그것들은 거대하고 침묵하는 묘비처럼 보였다. 그는 35년의 시차를 두고 두 생명이 앗아간 낡은 창고의 기초를 향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악마로 만들 수 있는 인견의 탐욕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미치광이로 만들 수 있는 집착에 대해 생각했다. 옛 연인에 대한 환영은 바로 옆에 사는 악마에 대한 진실을 가렸다. 권력과 돈에 대한 환영은 한 인간의 인간성을 묻어버렸다. 평석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이야기의 상처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끔찍한 범죄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화로운 껍질 아래 묻혀버린 가족의 비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면서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여우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 대한 기쁜 슬픔과 성찰이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계신 그곳이 어디든 언제나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